안녕하십니까. 우용표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본 책은 부의 지식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를 보면 돈의 흐름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부자 입문 지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제가 굉장히 이 책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짧게 요약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결론을 내보자면은, 자, 우리 인생에서 월급은 넉넉하지 않다. 자산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분 요약이고요. 이제부터는 시간 빌 게이츠,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 첫 번째 토크,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사는 통합 팽창의 역사다라고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채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데 결코 부채를 줄이지 않는다. 부채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통화량을 늘려 부채 비율을 낮출 뿐이다. 그러므로 화폐량이 줄어들어 물가가 낮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자산 가치 역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경제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뭐 이 정도 있다고 할 때 돈이 이만큼 돌아서, 그래서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부채 비율이 고정돼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퍼센트만 신경 쓰니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부채를 줄여서 어떤 부채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돌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채택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 정부의 목표는 물가를 낮추겠다, 물가를 마이너스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물가를 연 2% 수준의 적정량으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매년 2%씩, 이게 무서운 게 복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100의 물가가 102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1년은 100에서 다시 102로 되는 게 아니라 102에서 다시 2% 오르는 거.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가팔라지는, 그러니까 물가가 아주 이제 좀 급상승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량이 줄어든다, 뭐 경제 규모가 작아져서 뭐 자산 가치,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부동산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자산 가치가 줄어들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부동산 값이나 주식 값이나 계속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은 가격을 일정한 수준에서 계속 상승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지실 겁니다. 아니, 요새 보면은 부동산 가격 떨어져서 사람들 악소리 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국가 정책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세가 심하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이때가 기회야. 우리 옛날 10년 전, 20년 전의 부동산 가격으로 다시 컴백시키기 위해서 좀 더 돈줄을 뭐 조이자, 아니면은 뭐 대출을 규제하자, 아니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라고 하고 있지 않고 반대로 세금 사람들이 너무 부담이 되나? 야, 좀 풀어주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 세금 부담 좀 줄여주자. 그러니까 대출에 있어서도 조금 완화시켜주자. 아니면은 뭐 청년 상품 등등해서 이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국가 차원의 그런 상품을 좀 출시하자. 이렇게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기에도 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 정부도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 부동산 아파트 한 채를 살 때 취득세 있죠. 그리고 거래할 때 또 양도세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사실 정부가 세수가 그렇게 막 넘쳐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이 세수가 줄어든다, 세금을 적게 걷는다라고 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좀 더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도 좀 활발하게,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일정 수준에서 좀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아무튼 일기 신도시 건설 당시 분당의 평당 분양가는 평당 150에서 165만 원 선이었다. 국평 이 34평인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분양가가 4,500에서 4,950만 원이었으니 당시 1억 원이면 아파트 두 채를 매입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 그러니까 1억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분당 그리고 일산 등등에서 일기 신도시 5군데가 이제 들어올 때
그때 분당의 가격이 아파트 한 채 32평형, 34평형 이런 게 5천만 원을 안 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5천만 원이면은 이 자동차, 고급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뭐 그랜저, 뭐 제네시스 이거 이렇게 한 대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 이렇게 그 비율로 그 비율대로 올라갔다면은 지금쯤 뭐 그랜저 한 대 산다라고 하면은 음모 아파트 한 채 가격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뭐 자동차 값은 그에 비해서는 좀 혜자스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떤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고 집값은 여러 가지 폭등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 가격 그러니까 이 돈을 가치를 저장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다. 근데 자동차는 한번 사고 나면은 누가 이거를 내가 3년 후에는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자산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다라는 점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딱 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다. 딴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분에 맞춰 급여를 인상해주며 근로자의 시간을 레버리지 한다. 근로소득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선배나 팀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좀 뼈를 때리는 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직장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가려져 있는 이 근원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난 어느 회사 갔다 어느 회사 갔다 여기는 연봉이 얼마야 뭐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비교도 하고 내가 낮은지 높은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 5천만 원인 사람, 7천만 원인 사람 결국에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영위할 수 있는 딱 그 수준만 월급을 준다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현실을 저자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의 지식사전이라는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저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군데 만들어라. 그래서 이 저자를 보면은 설명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루 방문자 2만 명, 누적 방문자 수 3천만 명에 이르는 네이버 블로그 은퇴 연구소의 운영자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이 블로그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방문하고 하면은 어떤 조회 수익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인은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각 직장인이 나의 어떤 소득 파이프를 늘릴 게 뭐가 있는가 한 번씩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고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담 있잖아요. 현명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다. 그래서 도망갈 구멍을 3개를 만들어 둔다는 것처럼 현명한 직장인은 소득 라인을 뭐 3개를 만들어 둔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혹시 임원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 임원의 첫 단추인 상무부의 초임 연봉이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월급을 받는 임원의 소득세율은 무려 38%다. 하지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요즘의 정년까지 근속하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 게다가 근로소득은 내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가차없이 끊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 파이프를 만들고 투자하며 자본소득을 키워나가야 한다. 여기서도 역시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장인들 처음에 들어가면은 1차 목표가 이제 승진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임원까지 이룰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게 어떤 일반적인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임원이 되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1% 내외가 뭐 임원 진급까지 성공을 하고 그 중간에 나머지 99%는 뭐 회사를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 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저자는 야 임원이 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어 그래봤자 직장인인 거고 뭐 10억 20억 받는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임원을 하면서 뭐 연봉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임원이 된다고 해도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 요 정도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고 게다가 여기서 그 세금 그러니까 소득세가 38% 그러니까 이
소득의 한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역시 다른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너무 의지하지 마. 월급은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정도만 주는 거야. 그거는 임원이 돼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맞는 말인데 뭔가 기분이 다운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저자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지 않아도 재산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데 직장인 혹은 자영업자가 어떻게 자본소득을 모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여유 자금을 저축한다. 따라서 소득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은 일단 돈을 모으고 돈을 불려서 돈을 버는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예, 저자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야, 월급은 생활할 정도만 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월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적게 느껴지는 그 돈을 잘 모으고 활용해서 이 돈을 버는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근로소득의 여러 가지 파이프 그 자본소득, 다른 소득, 기타 소득까지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요새 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그 인스타를 보면은 뭐 블로그만 잘 꾸준히 관리해도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기회 그리고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이 소득의 어떤 파이프를 늘려 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꽤 많은 돈이 필요하며 일반인이 이루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는 모든 걸 내려놓고 흥청망청 노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생활하는 일종의 반백수이므로 자본소득 플러스 반근로소득,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웬만큼 뭐 재테크 관련된 뭐 블로그, 유튜브 뭐 이런 저서들 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 모여라. 우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다. 그냥 반백수로 지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꿈꾸는 거죠. 아침에 그 5분 더 자고 싶고 10분 더 자고 싶은 게 이제 직장인의 어떤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백수,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점심시간인 거, 그런데도 월급이 들어오는 거, 이런 생활을 한번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큼 많으면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 의견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그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사실 경제적 자유가 있어서 뭐 반백수처럼 지낸다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이 이제 다르니까 뭐 이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그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을 때 돈 때문에 못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물건을 사고 싶다 어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가지 뭐 사 먹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제적 자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은 어린 시절 흙수저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자수성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20대, 30대 때 몸이 한창 좋고 막 밤을 며칠을 새도 이제 끄떡없고 이런 시절에는 돈이 없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떤 그 자금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체력이 안 되고 이런 그 조물주가 이런 균형을 좀 잘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얘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높은 확률로 똑똑한 사람이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겠지만 그래봐야 월급 300에서 400만 원 차이다. 수십, 수백억의 자산을 이룬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다. 예, 이것도 굉장히 뼈를 때리면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야, 아무리 대기업 그리고 그 중소기업 이런 차이가 크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월급 300에서 400만 원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가나 뭐 중소기업에 가나 큰 차이 없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 좀 더 부를 많이 이루는 사람들은 똑똑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재테크 상담을 한다거나 이 강연을 하면은 저보다도 훨씬 똑똑하신 분들, 훨씬 경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을 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네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속아서라도 집을 산 사람들을, 이런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할 때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속아서 샀는데 굉장히 잘 됐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 너무 저 사람들은 다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쁘게 보지 마시고 내가 당신에게 기꺼이 속아서 뭐 유망한 부동산 있으면 사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똑똑하고 분석을 잘해서 이 재개발 지역의 빌라, 이 오래된 그 노후 주택을 안 사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뭐 당신 말이라면 무조건 믿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 추천해줘라 라고 해서 이거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매입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 결과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벌써 뭐 10년 20년 된 얘기니까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아파트 한 채로 지금 이제 바뀌고 이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한 채의 차이, 이게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무 똑똑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에서는 분명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차이는 큰 게 아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등 가치 투자의 대가들은 늘 말한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나중에 그 기업이 빛을 발할 때 팔아라.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 그게 가당키는 한 말인지 의구심이 든다. 과연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투자하는 상황에서도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물음표.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막 이제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저자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이 주요 경영자들이 성과를 내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분을 하기 위해서 주식 가격 올리는 것을 어떤 경영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그렇게 단기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회사가 발전하는데 돈도 좀 쟁여놨다가 뭐 연구 개발에도 돈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주는 거에만, 그리고 주식값 올리는 거에만 집중하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어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재벌들의 경우에 이 오너 경영 체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값이 오른다고 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나중에 이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이 세금, 그러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속세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걸 보면은 뭐 절반은 이렇게 나라에서 이제 상속세로 이제 걷어 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그룹 그 상속 받은 분들조차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 입장에서는 주식값이 많이 오르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오르면은 세금만 더 늘어나겠네, 어떻게 편법을 써야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속세라는 제도, 높은 상속세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이런 어떤 그 주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올리고 뭐 주주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거랑은 많이 거리가 있다. 이 점을 이제 저자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가치 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쌀 때 잘 사두고 나중에 가치를 인정받을 때 팔아라라고 하는 여기 그 유명한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레비가 와도 안 돼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가치 투자를 하겠다, 뭐 저평가된 주식을 찾겠다. 그러면은 지금 제도가 굳이 한국 주식만 사서 어떻게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주식도 사고 뭐 미국 ETF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고 뭐 가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는 혹시 미국 주식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가는 이 책은 1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니 그 제가 보기에는 한 25,000원 받아도 될 정도의 어떤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입부와 중간 부분까지 이 저자가 이야기해주는 아주 뼈를 때리는 그 어떤 성찰의 결과 굉장히 도움이 많이 이제 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끝부분에 가면은 소득을 어떻게 늘려라, 파이프를 어떻게 좀 늘려나가라 라고 하는 부분은 설명이 아주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수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수익을 얻는 방법은 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재테크 서적을 통해서 각자 이제 찾아보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17,000원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하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 지식사전.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